아니, 이건 말도 안 돼. 박정우 회장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도연이 50걸음, 도준이 48걸음, 10년간 휠체어에만 앉아있던 아이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죽겠다며 밥도 거부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수십억을 쏟아부었지만 단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아이들이 지금 자기 발로 걷고 있다니 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것은 석 달 전 한 명의 가난한 간병인이 나타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재활병원 지하 1층 재활치료실 12살 박도연이 휠체어에 앉은 채 치료사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치료사가 다가와 도연의 다리를 천천히 들어올리려는 순간이었죠. 싫어요. 도연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옆에 있던 치료기구를 집어 벽에 내던졌습니다. 쾅! 요란한 소리와 함께 기구가 바닥에 떨어졌죠. 치료사는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고 재활실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먹을 불끈 쥔 채 이를 악물고 있었죠. 옆 침대에서는 10살 박도준이 형의 모습을 보며 담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동생도 똑같이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척수장애를 안고 태어났죠. 10년입니다. 벌써 10년째 이런 치료를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나아진 적이 없어요. 치료사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죠. 3층 원장실에서는 박정우 회장이 주치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58세의 한신그룹 총수인 그는 지난 10년간 아들들의 치료를 위해 국내외 최고의 의료진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수백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늘 같았죠.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치의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아드님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만 하는 게 최선입니다. 박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말이 귀에 박혔죠. 그럼 우리 애들은 평생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의학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박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서울 풍경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날 저녁 박정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대저택, 하지만 그 넓은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2층에 있는 아들들 방문은 꼭 닫혀 있었죠. 박정우는 계단을 올라가 도연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도연은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먹었니? 박정우가 물었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물어보잖아. 박정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지만 도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죠. 박정우는 한숨을 쉬고 방을 나왔습니다. 옆방 도준의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아들. 식사 트레이는 그대로 놓여 있었죠. 밥 좀 먹어라. 도준아. 싫어요. 배 안 고파요. 도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박정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내려온 박정우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집사가 위스키를 가져왔지만 손도 대지 않았죠. 그는 눈을 감고 지난 10년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충격, 수많은 병원을 전전하며 기적을 바랐던 날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았고 그는 돈만 벌어오는 아버지가 되어버렸죠. 다음 날 아침 박정우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가기 싫었습니다. 아니 모든 게 싫었죠. 그는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도연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혹시 아들이 밤새 무얼 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책상 위에는 도연의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무심코 화면을 켰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검색 기록에 이런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안 아프게 죽는 방법, 어린이도 할 수 있는 방법. 박정우의 손에서 태블릿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죽음을 검색하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방법까지 찾아보고 있었다니요. 박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박정우는 두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도연과 도준은 휠체어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박정우는 한참을 말없이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도준아,
두 아이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너희한테 아빠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 돈만 벌어오고 곁에 있어주지 못했지. 도연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돈 벌러 왔어요? 그럼 가세요. 우리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 말에 박정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준도 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박정우는 무너지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박정우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나도 지쳤어. 박정우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10년간 버텨왔지만 이제는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들도 자신도 모두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재벌 총수로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아들들의 마음은 얻지 못한 아버지. 박정우는 그렇게 절망의 밤을 보냈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고시원,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1.5평 남짓한 방에서 22살 이수진이 눈을 떴죠. 거울 속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보증금을 못 내면 쫓겨날 처지였거든요. 오전 6시, 수진은 강남 한복판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한신그룹 회장의 두 아들을 돌보는 일, 월급은 2배였지만 석 달간 5명이 그만뒀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집사가 현관에서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두 분 도련님은 2층 공부방에 계십니다. 재활치료 완전히 거부하시고 말도 안 하세요. 조심하세요. 2층 넓은 복도 끝, 공부방 문을 열자 도연이 휠체어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도준이는 소파에 누운 채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돌보게 된 이수진이에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볼륨을 더 키웠고 도준은 담요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죠. 수진은 천천히 방을 정리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어질러진 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점심시간 집사가 식사를 가져왔지만 두 아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식사하세요, 도연님. 도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연이 이어폰을 빼고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죠. 어차피 며칠 못 버티고 나갈 거면서 왜 착한 척해요? 소파에 도준도 담요를 걷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누나들은 다 똑같아요. 처음에만 친절한 척하다가 금방 도망가요. 나는 안 나갈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도연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죠.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다 나갔어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아이는 수진의 반응이 의아한 듯 서로 눈치를 봤죠. 오후 3시 재활치료사가 공부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소파와 휠체어에 앉은 채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도연님, 도준님, 오늘도 치료 안 하시겠어요? 대답이 없었죠. 치료사는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수진은 도연의 책상을 정리하다 숙제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수학 문제집, 분수 나눗셈 문제가 절반쯤 풀다 멈춰 있었고 틀린 답들이 지우개로 문질러져 있었죠. 도연님, 이 문제 어려워요? 도연이 화들짝 놀라며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제 물건이에요. 미안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거 사실 쉬운 문제인데 설명 들으면 금방 풀 수 있어요. 도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같은 애들이 공부해서 뭐해요? 어차피 학교도 못 가는데. 그래도 재미는 있잖아요. 문제 풀리면 기분 좋잖아요. 도연은 대답 없이 창밖을 봤지만 수진의 말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도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누나는 공부 잘해요? 옛날에는 잘했어요. 전액 장학금 받고 대학도 붙었었는데. 도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일해요? 수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요. 5년 전에 동생을 사고로 잃었어요. 치료비 때문에 빚이 생겼죠. 공부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동생도 너희만 했어. 8살이었는데 같이 놀아주지 못한 게 제일 후회돼. 맨날 공부한다고 동생 손 뿌리쳤거든. 그러다가 그렇게 됐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우리한테 와준 거예요? 도준이 물었습니다. 응. 너희가 궁금해서. 그리고 내 동생한테 못해준 걸 너희한테라도 해주고 싶어서. 도연이 처음으로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갑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죠. 저녁 무렵 박정우 회장이 공부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아, 도준아, 아빠 왔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고 도준은 담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밥은 먹었니? 오늘 재활치료는 했고 대답이 없었죠. 박정우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동안 곁에 없어서. 그때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 벌러 왔어요? 그럼 가세요. 우리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박정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일어나 공부방을 나갔습니다. 수지는 회장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회장이 나간 후 수지는 조용히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문제만 풀어볼까? 재미로. 도연은 시큰둥했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공책을 펼쳐 분수 나눗셈 문제를 가리켰죠. 이거 있잖아.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뒤집으면 돼. 간단하지? 천천히 풀이 과정을 보여주자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쉽네. 도준도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형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도 알려줘요, 누나.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두 아이에게 문제를 하나씩 내주었습니다. 그날 밤 공부방에는 오랜만에 연필 소리와 아이들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저택 공부방으로 출근했고 두 아이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부방 문을 열자 도준이 먼저 말을 걸었죠. 누나는 왜 안 나가요? 너희가 궁금해서. 수진이 창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궁금한데요? 너희가 어떤 애들인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도연이 휠체어를 돌려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궁금하면 뭐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수진이 도연 곁에 앉았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본 것뿐이야. 도연이 비웃었죠. 무슨 차이예요? 큰 차이지. 못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고 안 해본 건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도준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나, 우리 다리 안 움직여요. 그거 아세요? 알아. 그래서 더 대단한 거야. 도연과 도준이 동시에 수진을 봤습니다. 뭐가요? 다리가 안 되면 팔로 하면 되잖아. 팔도 힘들면 머리로 하면 되고. 너희는 머리 좋잖아. 어제 수학 문제 푸는 거 봤어. 도연이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그거요? 쉬운 거였어요. 수진이 신난 표정으로 말했죠. 그치? 그럼 오늘은 좀 더 어려운 거 해볼까? 도준이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공부하면 나중에 뭐 할 수 있어요? 수진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 과학자도 되고 작가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휠체어 타는 교수님도 많아. 도연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물리학자도 휠체어 탔었어. 그날 오후 수지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이었죠. 두 아이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수진이 읽어주는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처럼 휠체어 탔어요? 도준이 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우주의 비밀을 밝혀낸 천재였어. 도연이 책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아파진 거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인데. 수진이 도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공부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집사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두 아이 모두 거부했을 텐데 도준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누나, 나 밥 먹을게요. 수진의 눈이 커졌고 도연도 놀란 표정으로 동생을 봤죠. 도연도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수진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두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는 모습이었죠. 맛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도연이 대답했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 9시 수진의 근무가 끝날 시간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는 수진을 보며 도준이 물었죠. 누나, 내일도 와요?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내일. 그 수학 문제 더 알려줄 수 있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재미있는 문제 많이 준비해 올게. 두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공부방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죠. 누나 고마워요. 도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도로 나온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5년 전 동생을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우 회장은 서재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죠.
회장님, 두 도련님의 최근 일주일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공부방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책을 읽어주는 장면,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 장면, 그리고 오늘 저녁 두 아이가 밥을 먹는 장면. 박정우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간병인이 대체 뭘 한 거지? 박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비서가 파일 하나를 건넸죠. 이수진 씨의 신상 정보입니다. 박정우는 서류를 펼쳤고 눈이 커졌습니다. 전액 장학생, 서울대 합격하지만 5년 전 동생 교통사고로 학업 중단. 현재 빚 1,500만 원, 고시원 거주, 세계 알바 병행. 박정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수진이 아이들에게 환하게 웃어주는 모습이 보였죠. 10년간 수백억을 썼는데 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아이는 공짜로 우리 애들을 웃게 만들었어. 비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정우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죠. 더 지켜보자. 저 아이가 진짜 무엇을 하는지. 다음 날 아침 수진이 공부방으로 들어서자 두 아이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누나. 도준이 손을 흔들었죠. 도연도 휠체어를 돌려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문제 가져왔어요? 수진은 가방에서 문제집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오늘은 도형 문제 해볼 거야. 1시간 동안 세 사람은 문제를 풀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집사와 가정부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봤죠. 저 공부방에서 웃음소리가 나다니.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정우 회장은 매일 저녁 서재에서 공부방 CCTV를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화면 속에서 도현과 도준이 웃으며 문제를 풀고 있었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수진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강원도 산골 출신,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 서울대 의예과 전액 장학생 합격. 하지만 5년 전 여동생 교통사고로 학업 포기, 현재 빚 1,500만 원. 박정우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저런 인재가 청소와 간병 일을 하고 있다니. 그날 오후 박정우의 형수 한미숙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58세의 그녀는 한신그룹 대주주이자 이사회 멤버였죠. 미숙은 늘 조카들의 장애를 집안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도련님들 어디 계십니까? 미숙이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2층 공부방에 계십니다. 미숙이 계단을 올라가다 공부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죠. 미숙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도연과 도준이 수진과 함께 로봇을 조립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공부방을 채웠습니다. 세 사람이 놀라 돌아봤죠. 아, 고모님. 도연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미숙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간병인? 네, 이수진입니다. 수진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간병인 주제에 도련님들과 장난을 치고 있어. 미숙이 비웃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공부를. 수진이 설명하려 했지만 미숙이 손을 들어막았죠. 공부. 다리도 못 쓰는 애들한테 무슨 공부를 시켜요? 당신이나 제대로 간병이나 하세요. 도준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죠. 수진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두 분은 다리는 안 되어도 머리는 멀쩡하십니다. 뭐라고? 미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2주일간 지켜본 결과 도연 도련님과 도준 도련님은 매우 똑똑하십니다.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을 뿐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숙이 코웃음을 쳤죠. 건방진 것. 간병인 주제에 감히 나한테. 미숙은 곧장 1층으로 내려가 서재에 있던 박정우를 찾았습니다. 도련님, 2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간병인이 애들한테 공부를 가르치고 있더군요. 박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미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천한 것이 우리 집안 도련님들을 함부로 대하는데 그냥 두시겠다는 겁니까? 형수님, 말 조심하십시오. 박정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10년간 제가 하지 못한 일을 2주일 만에 해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웃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숙이 비웃었죠.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애들은 평생 휠체어 신세인데 그 다리도 제대로 못 쓰는 애들 공부시켜서 뭐합니까?
나가주십시오. 박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다시는 우리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미숙은 코웃음을 치며 서재를 나갔지만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이사회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회장의 부적절한 가정관리였죠.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 앞에서 미숙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장애자녀 문제로 경영 판단력이 흐려져 있습니다. 간병인 한 명을 두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고 계십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게 경영과 무슨 상관입니까? 미숙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장님은 최근 중요한 이사회를 3번이나 불참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집에서 CCTV만 보고 계신다는군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박정우는 이사회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가정사와 회사 일을 분리하셔야 합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특히 그 간병인 문제는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숙이 끼어들었죠. 저 여자를 당장 해고하십시오. 그게 회사를 위해서도 집안을 위해서도 맞습니다. 박정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과반수가 미숙의 편이었죠. 결국 박정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우는 수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수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죠. 앉으세요. 박정우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 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사회의 압력으로 당신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수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해고입니까? 네.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닌데. 박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도연이와 도준이는 알고 있습니까?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박정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이들한테 인사하고 가도 될까요?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고시원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주일 만에 정이 든 두 아이들, 이제 막 웃기 시작한 도연과 도준을 떠나야 한다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 동생한테 못해준 걸 이 아이들한테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2층 공부방 문을 열자 도연과 도준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누나, 오늘은 뭐 배울 거예요? 도준이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도연아, 도준아. 수진이 두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누나가 오늘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죠. 도연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누나가 이제 너희를 못 만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도준이 얼굴이 굳어졌죠. 뭐라고요? 왜요? 누나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누나 잘못이 아니야. 그냥 어른들 사정이 있어서. 도연이 휠체어를 뒤로 물렸습니다. 거짓말. 또 우리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다른 누나들처럼. 아니야, 도연아. 누나는 너희 버리는 거 아니야. 그냥. 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준이 소파에서 떨어져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죠. 싫어요. 누나 가지 마요. 수진은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나도 너희랑 계속 있고 싶은데. 도연이 수진을 밀쳐냈습니다. 가요. 그냥 가요. 어차피 다들 우리 버리고 가잖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은 일어나 공부방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박정우 회장이 서 있었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도준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부방은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연과 도준은 밥을 먹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고용된 간병인이 들어와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죠. 회장님, 두 도련님이 사흘째 식사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집사가 걱정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박정우는 공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연과 도준은 각자 휠체어와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얘들아, 밥 좀 먹어라. 박정우가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연아, 아빠 말 좀 들어봐. 박정우가 다가갔지만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3일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도준이 탈수 증세로 쓰러졌고 도연은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휠체어 바퀴로 자기 손등을 긁어 피가 났죠. 회장님, 큰일입니다. 집사가 다급하게 서재로 뛰어왔습니다. 박정우는 공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준이는 집사의 품에 안겨 있었고 도연의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죠. 도연아, 박정우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 누나 데려와요. 그럼 밥 먹을게요. 아빠가 잘못했다. 도연아, 아빠가. 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데려와요. 안 그러면 저 죽을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도준도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누나 보고 싶어요. 그날 밤 박정우는 직접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 씨, 저 박정우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애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도준이가 쓰러졌고 도연이는 자해를 했습니다. 수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박정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수진이 망설였죠. 이사회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수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박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한번 버려진 아이들이 또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사회 압력 때문에 또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안 가는 게 나아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 제발. 박정우가 애원했지만 수진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정우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죠.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집사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고 그 위에는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도연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박정우가 고개를 들었죠. 제가 직접 누나한테 부탁할게요. 도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누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도연아, 제가 전화할게요. 누나는 제 말은 들어줄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이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저 도연이에요. 수진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도연아, 누나, 제발 돌아와 주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누나 붙잡지 못한 게 잘못이에요. 아니야, 도연아. 너희 잘못 아니야. 그럼 누나 잘못이에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죠. 누나, 저희 진짜 열심히 할게요. 밥도 잘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돌아와 주세요. 제발요.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누나, 약속할게. 이번엔 누나가 절대 안 나갈게.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나갈게. 그러니까 제발. 도연의 목소리도 울음이 섞였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도연아. 누나 갈게. 내일 아침에 갈게. 정말요? 도연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응, 정말이야. 약속해. 전화를 끊은 도연은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누나 온대요. 박정우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제대로 안아본 순간이었죠. 고맙다, 도연아. 정말 고맙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저택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도연과 도준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많이 여위어 있었죠. 누나, 도준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수진은 무릎을 꿇고 도준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도준아. 도연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죠. 수진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에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도연아, 아팠지? 이제 안 아파요. 누나 왔으니까. 현관에 박정우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엔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세 사람은 공부방으로 올라갔고 책상 위 풀다 만문제집을 펼쳤습니다. 공부방에 다시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연이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 다시 재활치료 해볼래요. 수지는 깜짝 놀라 도연을 봤죠. 정말? 네. 누나가 돌아왔으니까. 이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준도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도 할래요. 형이랑 같이. 수지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우리 함께. 재활실에서 10년 만에 다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도연이 먼저 치료기구 앞에 섰습니다. 예전처럼 거부하지 않았죠. 천천히, 도련님.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도연이 이를 악물고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분, 2분. 도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도준도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형을 응원했죠. 형, 조금만 더. 도연은 떨리는 다리로 끝까지 버텼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박정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광경이었죠. 아들이 스스로 재활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공부방에서 도준이 신이 나서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 2분 버텼어요. 수진이 도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대단한데? 내일은 3분 도전해볼까? 도준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과 도준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재활치료를 했습니다. 처음 2분이던 시간이 5분이 되고 10분이 됐죠. 재활 전문의가 박정우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두 도련님께 보조기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박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완전히 혼자 걷기는 어렵지만 보조기를 이용하면 몇 걸음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도련님의 의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일주일 후 특수 제작된 보조기가 도착했습니다. 재활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집사와 가정부들도 복도에 나와 지켜봤죠. 수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보조기를 착용했습니다. 치료사 2명이 양옆에서 받쳐주고 있었죠. 준비됐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나. 천천히 일어서세요, 도련님. 도연이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흘러내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한 걸음. 도연의 오른발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재활실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2걸음. 왼발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3걸음. 4걸음. 5걸음. 도연이 걷고 있었습니다. 보조기의 도움을 받았지만 분명히 자기 힘으로 걷고 있었죠. 형이 걷고 있어. 도준이 휠체어에서 소리쳤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6걸음, 7걸음. 도연이 8걸음째를 내딛는 순간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치료사들이 재빨리 받쳐줬죠. 했어요. 제가 걸었어요. 도연의 얼굴은 눈물과 땀범벅이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달려가 도연을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도연아. 정말 잘했어. 이제 도준 차례였습니다. 도준도 보조기를 착용하고 일어섰습니다. 형보다 2살 어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1걸음, 2걸음, 3걸음. 도준이도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나도 걷고 있어요. 도준이 수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4걸음, 5걸음. 도준이는 형보다 1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6걸음째에서 멈춘 도준을 치료사들이 받쳐줬죠.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서서 걸어보지 못했던 두 아이가 지금 제 발로 걸었습니다. 재활실 앞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울고 있었죠. 박정우는 재활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간 아빠는 돈만 쏟아부었어. 정작 너희 곁에 있어주지 못했지. 도연과 도준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괜찮아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걸을 수 있잖아요. 박정우는 두 아들을 꼭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아들들을 안아본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5년 전 잃어버린 동생을 대신해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집사와 가정부들도 모두 울고 있었죠. 그날 저녁 박정우는 온 가족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도연이와 도준이가 처음으로 걸었습니다. 10년 만의 기적입니다. 박정우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수진 선생님 덕분입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다면 오늘은 없었을 겁니다. 수진은 손을 저었죠. 아닙니다. 도연이와 도준이가 스스로 해낸 겁니다. 도연이 휠체어를 타고 수진 옆으로 왔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우리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줘서. 도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아니었으면 우리 영영 못 걸었을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10년간의 절망 끝에 찾아온 희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의 날로부터 일주일 후 박정우는 수진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수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죠.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으세요, 이수진 씨. 박정우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박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당신 덕분에 내 아이들이 살아났습니다. 수진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아이들이 스스로 한 거예요. 저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10년간 수십 명의 전문가가 실패했는데 당신은 해냈습니다. 박정우는 책상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이수진 씨, 당신의 대학 등록금, 생활비, 그리고 빚 1,500만 원을 모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죠. 안 됩니다. 그건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습니다. 박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도연이와 도준이를 보니까 제 동생이 생각났어요. 박정우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수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제 동생은 제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떠났어요. 맨날 공부한다고 동생 손 뿌리치고 그랬거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말자.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면 끝까지 함께 있어주자. 도연이와 도준이가 저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박정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세상에 있다는 걸요. 10년간 수백억을 썼지만 아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심 하나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박정우는 서류 봉투를 다시 수진 쪽으로 밀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꿈꿨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세요.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들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봉투를 바라봤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박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우리 아이들을 계속 가르쳐 주십시오. 주말이나 방학 때만 와도 괜찮습니다. 졸업 후에는 우리 그룹 산하병원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정우는 미소를 지었죠. 감사는 제가 해야 할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수진이 공부방으로 돌아가자 도연과 도준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누나, 오늘은 뭐 배울 거예요? 수진은 두 아이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누나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두 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죠. 또 가는 거예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좋은 소식이야. 누나가 대학에 가기로 했어. 대학이요? 도연이 눈이 커졌습니다. 네. 의대에 가서 의사 공부를 할 거야. 너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로 하셨어. 와. 도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의사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주중에는 학교에 가야 해. 하지만 주말에는 꼭 올게. 약속해. 수진이 말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정말 주말마다 와요? 당연하지. 누나가 언제 거짓말했어? 도준이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누나 졸업하면 우리 선생님 되어줘요. 아니, 우리 주치의가 되어줘요. 수진은 두 아이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럼 누나가 의사 되면 너희 둘을 제일 먼저 돌봐줄게. 도연도 휠체어를 타고 다가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우리도 열심히 할게요. 재활치료 계속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의사 되세요.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도준아. 너희가 있어서 누나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어.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우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수진 선생님은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선생님이자 은인이십니다. 모두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집사와 가정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죠. 박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연이와 도준이의 재활치료 성과를 국제의학학회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가 전 세계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도연과 도준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정말요, 아빠? 네. 너희의 의지와 노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야. 박정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수지는 서울대 의대 편입시험을 봤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잡은 펜이었죠. 시험장을 나서며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생아, 언니 이번엔 진짜 의사 될 수 있을 것 같아. 2주일 후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수험번호가 떠올랐죠. 합격.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곧바로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공부방 문을 활짝 열며 소리쳤죠. 도연아, 도준아, 합격했어. 두 아이가 환호성을 지르며 수진에게 달려왔습니다. 와, 진짜요? 축하해요, 누나.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은 박정우도 공부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이수진 씨. 당신은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박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당신처럼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에는 축하 파티가 열렸고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10년간의 어둠 끝에 찾아온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서울대 의대 1학년이 되었고 약속대로 매주 금요일이면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도연과 도준은 보조기로 이제 50걸음 이상 걸을 수 있게 됐죠. 어느 토요일 오후 저택 정원에서 도연과 도준이 보조기를 착용하고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응원했죠.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도연이 땀을 흘리며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30걸음, 40걸음, 50걸음. 정원 끝에 도착했습니다. 했다. 도연이 환하게 웃었죠. 도준도 형을 따라 50걸음을 완주했습니다. 2층 서재 창문에서 박정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죠.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내려가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두 도련님께서 회장님을 기다리십니다. 박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0년간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자신이 아이들 곁에 갈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박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정원으로 내려간 박정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세 사람이 돌아봤죠. 아빠. 도준이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정우는 두 아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아버지가 옆에 있어도 될까? 도연과 도준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아빠. 도연이 말했습니다. 도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아빠, 오늘 제가 50걸음 걸었어요. 10걸음 더 늘었어요. 박정우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정말 대단하구나. 도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아빠, 우리랑 같이 걸어요. 박정우는 도연의 한쪽을 받쳐주고 수진이 반대쪽을 받쳐줬습니다. 도준이도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죠. 네 사람은 천천히 정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 박정우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아빠,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해요. 누나도 있고 아빠도 우리랑 같이 있어 주시니까. 박정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정말 행복하다.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정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간 나는 수백억을 썼습니다.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치료. 하지만 아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우는 수진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진심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귀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죠.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박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르쳐 줬습니다. 도준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을 거죠? 당연하지. 아빠는 이제 너희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죠. 누나,
도연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누나는 언제 의사 돼요? 3년 반 남았어. 그럼 그때 우리 주치에 되어주는 거죠? 당연하지. 너희 둘을 제일 먼저 돌봐줄게. 도준이 신이 나서 말했죠. 그때까지 우리 더 많이 걸을 수 있게 연습할게요. 박정우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재벌 총수로서 많은 것을 이뤘지만 진짜 성공은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은 대학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죠. 도준이었습니다. 누나, 오늘 형이랑 나랑 70걸음 걸었어요.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 응. 그리고 아빠가 우리랑 매일 산책하기로 하셨어요. 수진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잘됐다, 도준아. 금요일에 보자. 네. 누나 사랑해요. 전화를 끊은 수진은 캠퍼스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생아, 언니가 이제 행복해.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언니가 이루고 있어. 그날 저녁 저택 정원에서는 박정우와 두 아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별 보여요. 도준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박정우가 고개를 들어 별을 봤죠.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도연아.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정원을 걸었습니다. 별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10년간의 어둠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빛. 가장 귀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의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 재벌집 아들과 가난한 간병인이 함께 만들어낸 진짜 행복의 이야기였습니다. 행복의 이야기였습니다. 행복의 이야기였습니다. 행복의 이야기였습니다.